투데이 핫경제입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되자 금융사들이 잇따라 이 상품의 취급 자체를 포기하거나 보류하고 있습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만기를 기존의 50년에서 40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조만간 50년 만기 상품의 DSR 산정 기준 변경 등의 규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디지털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등 디지털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일상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AI 분야에 1조 2천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제6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에 참석해서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6일 8월 달 건설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전월 대비 19.3포인트 하락한 70.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1월 달에 20.5포인트가 내린 이후 3년 7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것인데요. 신규 수주 감소와 대형 건설사들의 심리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일일 석유 생산량 100만 배럴 제한 정책을 12월 달까지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우디는 지난 7월부터 이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당초 9월까지만 이를 유지할 계획이었었지만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발표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라고 하죠. 아세안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순방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5박 7일간 펼쳐지는 아세안과 G20 등 다자회의를 비롯해서 최소 14건의 양자회담 등 빡빡한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인도 두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이 올해 수교 50주년이 되는 만큼 양자 정상회담과 경제 행사 등등을 통해서 서로 사이가 더욱 돈독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특히 이번 순방에서 정부에서도 밝혔듯이 가장 중요하게 기대해야 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잠시 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어떤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분석해보기 전에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와 주요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작년 11월에 발표한 인도 태평양 전략과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시에 다자회의이지만 다수의 양자회담과 별도의 경제 행사 등을 통해 경제 외교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두 나라 모두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 만큼 양자 정상회담과 경제 행사 등을 통해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계획입니다.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 그 의미와 우리가 기대되는 경제 효과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오늘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이제 아세안 그리고 G20 방문이잖아요. 5박 7일간의 빡빡한 일정인데 이번 순방의 의미 그리고 기본적인 기대 효과, 전체적인 의미부터 한번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이 우리 정상께서 두 번째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그러니까 한아세안 정상회의, 그다음에 아세안 플러스 3 한중일 정상회의, 그리고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라고 하는데 네네. 이 아세안 관련된 정상회의를 모두 참석하시고 또 인도로 G20 정상회의에 네네. 참석을 하러 가십니다. 네. 이번에 우리가 강조하게 될 주요 의제는 크게 세 가지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책임 외교를 강조하고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네. 촉구하고 그리고 아세안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이제 다자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방문하게 되는 곳이 인도네시아하고 인도인데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협력 파트너들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태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의 이행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협력 파트너들이라는 것인데요. 특히 이번에 저희가 우리 독자적인 인태 전략을 발표한 이후에 그리고 또 한미일 간의 또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그런 계기에 다자 무대에서 우리 인태 전략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네. 있을지를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또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G20 정상회의 이번 주제가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그리고 네. 하나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를 위한 이제 세부 의제들이 그동안 다양한 워킹 그룹을 통해서 네. 많은 이제 실무급 차원의 논의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번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이제 정상선언문을 채택하게 될지 각국의 이제 합의를 도출하게 될지 그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의제들에 대해서 이제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어떤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계기로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에 맞게 한미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제 아세안 그리고 G20 정상회담까지 빡빡하게 5박 7일간의 일정이 되는데요. 5일부터 8일까지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아세안 정상회담을 하고 8일 날 이제 인도로 넘어가서 G20 정상회담 등등을 할 텐데 기본적인 스케줄, 특징점 이런 것들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예, 지금 세계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도 상당히 지금 큰 어떤 구조 조정의 한 와중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방문하면서 여기서 여러 세계 정상들과 또는 단독으로 또는 다자간 회의에서 여러 번 만나서 국제적인 의제를 논의하게 되는데요. 일정이 지금 아주 타이트하게 짜여 있습니다. 우선 일정을 보면 지금 한 아세안 정상회담에 지금 참석 중이세요. 그리고 오늘 밤부터 거기 참석한 국가들과의 다양한 양자 회담을 하게 되고요. 또 동아시아 정상회의라고 그래서 당초에는 이 아세안 플러스 3의 행사로서 하나의 출발을 한 것인데 여기에도 뉴질랜드, 호주까지 포함되어 있어 아시아 정상들 10여 개국이 또 별도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죠. 최초의 민선 대통령이고 경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대통령입니다. 이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경협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되고요. 이어서 이제 인도로 넘어가서 여기서는 G20, 그러니까 전 세계 20개국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진국 또는 중진국의 글로벌 리더들의 모임입니다. 저는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 지금 경제가 어렵게 된 것은 단순히 어떤 경기 사이클이 경기가 나빠져서 경제가 어려운 측면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으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공급망 이 스플라이 체인이 완전히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돈만 있으면 싼 물건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른바 프렌드리 쇼링이라고 해서 국가 안보나 외교적으로 동맹국이 아니면 제때 물건을 주지 않는 경제 냉전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아세안은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큰 시장인데다가 또 여기에 다양한 어떤 이 소재 부품, 천연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가 뭐 중국과 외교적으로 꼭 나빠졌으라기보다는 중국의 경제 구조가 한국의 경제 구조와 비교 우위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경쟁하는 사이로 점점 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산업 중국의 발전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 대체제로서 지금 이 아세안 시장이 굉장히 유망하다. 그다음에 G20에서는 기후 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와 관련된 이슈들을 논의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어젠다들을 우리나라 중심으로 우리나라 국익도 극대화하면서 세계의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최근에 제기된 각종 이 우리나라의 통상 외교 중에서 이번이 가장 중요한 회의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좀 전에 자료 화면에서 지도와 일정을 봤지만 14개 국가와의 정상회담 그리고 6개 나라와의 정상회담 추진 지금 협상 중 이런 것까지 감안해 보면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네요. 지금 보니까. 네. 네, 인도네시아와 인도 공통점이 있죠. 바로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 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신흥 경제국으로, 경제 강국으로 부상 중인 또 인구도 대국이죠.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라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경제협력 그리고 공급망 확보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 영향력을 우리가 더 키울 수 있고 핵심적으로 제휴해서 연대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인도, 인도네시아 우리에게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회원국 중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국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 잠재력도 크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 배터리 저희 이제 공급망 협력 국가로서 사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 중에 하나가 니켈이라는 것인데 네네. 니켈이 굉장히 풍부한 국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협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협력 대상국이고요. 그리고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니켈의 뭐 채굴, 재련 과정부터 해서 배터리의 생산, 뭐 유통, 재활용까지 그 전 과정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그 국영기업 주도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서 이미 공급망 협력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네.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인구 14억이 넘는 세계 인구 1위 대국입니다. 네. 작년에 중국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또 추월할 정도로 네네. 굉장히 지금 경제 연평균 성장률이 6.5% 네. 이상 이제 계속 네네. 가고 있죠. 굉장히 높다고 하고 그래서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나라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또 IT 소프트웨어 강국인 국가이기도 하고 또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이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갖고 있고 또 생산 기지로서의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인도도 그 제조업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그 메이드 인 인디아라고 네네. 해서 또 자체적으로 굉장히 그 국력을 키우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인도 현지 이제 생산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 우리나라 네. 기업들이 또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 지금 현재에도 그 공급망 협력이나 제조업 협력을 위해서 굉장히 협력이 잘 되고 있지만 네. 또 성장 잠재력은 더 큰 국가들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더 경제적인 네. 또 경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될 중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아세안 그리고 G20 그 순방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 그리고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짚어봤습니다. 6일 한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가 진행됐는데요. 모두 발언 내용 먼저 영상 보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아세안 정상 여러분, 지난해 이 회의에서 저는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은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 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지지를 근간으로 합니다. 지난 1년간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이 8개의 중점 과제를 식별하고 협력의 외연을 확장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번 순방에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있지만 특히 경제적인 효과에 있어서 키워드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수출 시장 확보. 두 번째, 첨단 산업 공급망 다변화. 그리고 세 번째, 디지털 리더십 강화. 이렇게 3가지 경제적 의미의 키워드를 제시를 했는데요. 우선 이렇게 3가지를 제시한 기본적인 그 의미, 내용 어떤 것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첫 번째 수출 시장 확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네시아하고 인도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이 저의 굉장히 유망한 수출 시장들입니다. 네. 특히 그래서 이들 국가와의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무래도 지금까지 이제 시장 진출 장벽들이 있었을 텐데 이것을 더 완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뭐 한 인도네시아 세파라든지 한 인도 세파를 좀 더 개선하고 활용시키는 방향으로 아마 얘기가 오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공급망 협력을 당연히 더 강화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이나 논의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 외에도 사실 아세안 시장 자체가 저희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사실은 좀 뒤처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수출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아마 양자 회담을 통해서 모색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네. 아세안과 인도를 합치면 우리가 수출하는 거에 21%나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수출 물량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첨단 산업 공급망 다변화인데 아까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있어서의 산업이 앞으로 미래 산업 분야, 그러니까 친환경 산업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근데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핵심 소재인 핵심 광물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현재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아세안 국가들, 특히 이제 광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공급망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리더십 강화. 이 내용은 작년에도 G20 정상회의 때 디지털 경제 실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디지털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의제로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인도가 의장국이기 때문에 그 개도국들의 디지털 수요를 좀 더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 디지털 의제가 조금 변형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언급한 내용으로 개도국을 위한 디지털 공공재, 디지털 인프라를 이제 구축을 하고 이것을 위한 이제 디지털 재원을 마련하자, 공공 재원을 마련하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이제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제 선진국들이 어떻게 재원 확보를 위해서 기여를 할지 이런 것들도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우리 경제가 지금 계속해서 수출에 있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야말로 정상회교를 통해서 세일즈 외교가 강조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주 성공적인 세일즈 외교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한편 이제 윤 대통령은 한 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상 외교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이 아세안 플러스 3 한중일 정상회의 3개국의 조정국이기도 하고요. 또 한중일 정상회의의 의장국이기도 한데요. 이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세안과 한중일 간의 협력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강화할지 집중적으로 논의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까요, 교수님? 예, 지금 경제 발전 단계에서 경협의 효용성을 따지는 이론을 고찰을 해보면요. 나라마다 이 궁합이 맞고 어긋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도 궁합이 있을 수 있듯이 국가 간에도 서로 협력했을 때 시너지가 크게 나는 나라, 적게 나는 나라 있는데 이게 시간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아세안이나 인도는 옛날에도 중요한 시장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수출 시장을 확대를 하고자 해도 그쪽에 인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우리 물건을 사줄 수가 없으면 수출 시장 확대에는 애로사항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깨어나고
상당히 빠른 성장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동남아가 갖고 있는 많은 광물 자원들이 세계 공급망의 주축 원료가 되면서 그 물건을 팔아서 돈도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차에 지금 이 동남아 국가들이 발빠르게 자동차 산업 또는 전자 산업, 디지털 전환 여기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우수한 강점과 동남아의 수요가 맞아떨어지는, 그러니까 궁합과 사주가 맞는다 하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타이밍에서의 동남아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유망하고 굉장히 소망스럽다. 특히 이 동남아 국가들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어떤 이 국가들이 사실상 어떤 핵심적인 그 역할을 하게 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한미일 협력이 외연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가기 위해서는 이 나라와의 관계, 이 나라와의 공동 목표 설정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아세안 플러스 3 회의나 EAS 회의 등에서 또 그다음에 믹타라든지 이런 회의에서 우리가 공동 의제를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이를테면 기후 협상에서 탄소를 어떻게 배출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충격이 없이 어떤 이 지구의 기후도 보호하면서 선진국 후진국 간에 또 공동 분담을 통해서 공동 번영을 꾸려갈 것인가, 그런 어떤 공동 의제들은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디지털 분야는요, 지금 인공지능이라든지 각 분야에서 이게 새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네네. 새로 출발하다 보니까 기술 표준이 없는 거예요. 네. 이를테면 자동차의 경우에도 지금 충전기 사양을 놓고 네네. 테슬라형이냐 미국형이냐 유럽형이냐를 놓고 세계가 경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결국은 아세안이라는 많은 나라들과 우리나라가 공조하게 된다면 그러한 새로운 시대 디지털 표준에 있어서 우리 주도로 우리의 국익도 관철시키면서 세계의 경제적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특히 지금 양국 간의 정상회담, 양자회담은 모두 14개입니다. 네네. 각 국가마다 지금 현안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네네. 여기서 정상이 한번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경제계의 오랜 고민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기대가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경제 분야에 3가지 키워드를 제시하기도 했고 또 14개의 나라가 참여하는 인도 태평양 그 경제 프레임워크 이런 데에서의 그 대한민국의 역할도 점점 제휴, 연대 이런 역할도 중요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외교, 단순 외교가 아니라 경제, 비즈니스 외교에 이제 집중 주목하게 되는데요. 7일 오전에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18개 나라 정상들이 역내외 주요 안보 현안 등을 논의하는 전략적 성격의 포럼이기도 합니다. 오후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우리 기업 총수들 40여 명이 지금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어떤 것들이 기대되고 있습니까? 우선 사실 이번은 다자회의 참석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번 네. 순방이 어떤 양자 차원의 국빈 방문 차원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경제사절단을 꾸려서 간 것은 아니고 네. 다만 인도네시아에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개최가 되면서 이제 경제인들이 이제 동참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상황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한편 인도네시아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중요한 공급망 협력 파트너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유망한 수출 시장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가 인도네시아와 이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정상회의 계기하면서 여러 정부 간 MOU 그리고 네네. 기업과의 또는 뭐 협회와의 MOU가 한 10여 건 정도 체결된 네. 바 있습니다. 작년에 발리에서 있었었죠. 예. 네. 그래서 그 MOU의 내용들을 보면 뭐 투자와 경제 협력에 대한 MOU, 그다음에 녹색 전환에 대한 MOU, 그리고 뭐 육상, 해상 교통에 대한 MOU, 인프라, 그다음에 중소기업 혁신 이런 분야까지도 정부 간 MOU가 있었고,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의 MOU는 이제 뭐
신수도 이전과 관련된 뭐 스마트 시티라든지 네. 뭐 모빌리티라든지 뭐 이러한 이제 기업 기술 관련된 MOU들이 많이 체결이 됐었고, 그다음에 물론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과 관련된 MOU도 체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그 후속 조치들이 얼마나 이행이 됐는지, 이 경제 협력의 성과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약간 후속 차원에서 아마 논의들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망 협력을 더 구체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들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 네. 예상이 됩니다. 박사님, 현대차를 포함해서 뭐 LG, 롯데 등등의 이제 기업 총수들이 직접 다 참석을 해서 많은 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어떤 성과물로 기대됩니까? 예,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BRT 이른바 비즈니스 포럼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 측에서의 총수가 약 40여 명입니다. 네. 그 중에 뭐 몇 사람만 말씀을 우선 올리면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이라든지 LG의 구광모 회장, 또 롯데의 신동빈 회장, LS의 구자은 회장, 고려 아연의 최윤범 회장 이런 분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 비즈니스 포럼이라는 게 서로 각자가 만나서 서로 간의 의견을 개진하고 애로사항도 해소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그것이 나중에 뭐 MOU라든지 이런 형태로 나오기도 하지만 MOU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로 간의 그 관심사항과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또 그게 정부 두 나라 정상이 옆에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상의 애로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현대차의 동남아 자동차 생산 공장이 동남아에 그동안 없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가 이번에 처음이에요. 네. 이게 완공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전기차까지 지금 생산을 하는데 네. 그동안에요,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시장에 전기차의 약 3%를 일본 차가 싹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현대차가 들어가서 전기차 부분에서는 우리가 50% 이상 치고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완전히 놀려놨던 인도의 자동차 시장, 이걸 돌파하는데 그 굉장히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고요. 또 이 인도네시아가 니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니켈 가지고 배터리 못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들어가서 현대차와 인도네시아와 합작으로서 배터리 회사도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확장하고 있고요. 그럼 거기서 만들어지는 배터리는 단순히 인도네시아 시장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 전 세계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롯데는 이 롯데의 마트가 이미 지금 5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LS, 이 전선 만들고 전기 관련 업체인데요. LG에서 분사된 회사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인도네시아가 수도를 옮기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정부 청사는 갑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계속 인프라를 깔아 나가야 될 텐데, 첫 번째 전기, 이 대목에서 LS가 상당 부분을 지금 맡기로 했어요. 네. 그다음에 고려 아연, 이것은 이 인도네시아의 천연 자원을 가지고 가공하는 고려 아연이 우리나라의 이 재련 시설이 세계적으로 앞서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면에서의 현지에서 바로 MOU가 있건 없건 이것을 떠나서 바로 협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 여기 더해서 인도네시아는 단순하게 경제 파트너를 넘어서 방위 산업, 그러니까 무기 산업에서도 우리 파트너입니다. 우리나라 비행기, 우리나라 전투기 KAI라는 곳에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공동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네. 뭐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적 이슈들이 언론에 발표가 되든 안 되든 굵직한 현안들이 매우 많이 논의가 될 것이고, 또 가시적인 성과도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주력하고 있는 유망 산업 분야,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돼서 아주 그 효과가, 성과물이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는 우리가 지금 다른 분야가 대부분 주춤하고 있지만 K방산, 방산 분야는 아주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방산 분야 협력도 걸려 있고 또 수많은 비즈니스 계약도 많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와의 어떤 부분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교수님, 주로 이제 인도네시아랑 뭐 K방산, 워낙 이제 유명하게 지금 카이에서 그동안 쭉
협력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한데 네. 앞으로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비즈니스적으로 협력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사실 올해 인도네시아와 저희가 수교 50주년 네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의 초청으로 저희가 공식 방문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망 협력 뭐 이런 것도 중요한 이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위 산업 분야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에 굉장히 협력 관계가 더욱더 긴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인도네시아 정부를 보면 자체적으로 방위 산업 개혁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군 현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방 장비 공급을 이제 낙후됐기 때문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외국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 기업으로부터 기술 이전 받는 것에서 굉장히 네네.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보장 문제, 보호 문제 때문에 뭐 영토 안전의 보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천연 자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천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국가인데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군사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그 방위 산업 강화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적인 방위력 확보를 위해서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힘을 쓰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와의 방산 협력의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회원국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네네.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이제 다른 나라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양자 외교 그리고 장기적인 방산 협력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렛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방산 협력 관계를 더욱더 긴밀하게 유지하면서 인도네시아와의 경제 협력, 안보 협력까지도 한다면은 저희가 굉장히 긴밀한 파트너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가 섬나라 국가이기 때문에 해상 분야에 있어서 안보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네. 이미 잠수함 관련된 협력은 이미 네.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해상 분야에 있어서 안보 협력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인태 지역에서의 우리의 아주 긴밀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인도네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을 중심으로 해서 아세안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의미 그리고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만큼 또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가 있죠. 바로 인도입니다. 포스트 중국 시대 인도는 글로벌 거대 시장이 될 것이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인구와 평균 연령이 27살로 아주 젊은 인구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도. 그 인도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순방의 키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도 많은 경제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준비한 영상 보시고 G20 정상회의와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9일과 10일) 인도에서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아쉽게도 중국과 러시아 정상들이 불참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면서 이번 회의를 주최한 의장국, 바로 인도의 모디 총리가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중국, 러시아 정상이 갑자기 또 참석할지 모르지만 일단 불참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약간 김이 빠진 느낌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공동 성명 없이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G20라는 이 협의체는요, 정상들이 만나기 이전에 재무장관, 상무장관, 외교장관, 실무협상을 엄청나게 1년 내내 계속합니다. 그 합의 내용을 토대로 정상들이 최종 재가하는 형태로 그래서 세계 경제의 새로운 어젠다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을 하고 실제로 굉장히 큰 기여를 해왔거든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G20는 한국 때문에 생겨난 모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G7이라는 네네. 7개 선진국만 모였었는데
1997년에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그 당시 한국발 외환 위기라고도 할 수가 네. 있죠. 이 중진국을 포함하지 않고서는 G7만으로는 해결이 되기 어렵다. 네. 그래서 한국, 중국 뭐 등이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지금은 가장 강력한 단체가 됐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가장 오랜 단골 손님입니다. 네네. 처음으로 이번 불참한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정권 교체도 되지 않고 벌써 11년째 계속 모습을 나타냈고 특히 중국은 G7 위주의 세계 경제 체제에서 G20으로 넘어오면서 여기에 아주 역점을 뒀거든요. 근데 올해는 안 나올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런 두 가지,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앞둔 장관급 회담에서 별 합의가 없었고 또 시진핑 국가주석도 안 오면 좀 김이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그런데 정상회담에 합의가 안 된 가장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거든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 경제 제재를 할 것인가 안 할까 이런 문제에 관한 결국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뺀 민감한 정치 현안을 뺀 나머지 경제 문제에서는 여전히 네. G20가 세계의 가장 강력한 영향력 있는 국제 리딩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뭐 상당한 합의나 중대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중국 국내적인 상황이 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리창 또 네. 총리가 또 그쪽은 정상이라고도 그러니까 정상회담은 하게 될 겁니다. 모디 총리가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이 있죠. 네. 그래서 재집권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이 모디 총리 입장에서는 이 중국을 대체할 인구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이제 세계의 공장, 세계의 제조 메카를 중국에서 인도로 넘어오자 이런 어떤 웅대한 꿈을 네, 꾸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인도 모디 총리가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인도 간의 어떤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한 세계 이니셔티브 그것은 뭐 한국의 자본이나 기술 또 인도의 인력 자원 이런 것들이 그 융합이 되면서 G20도 중대한 관심사지만 한국과 인도 간의 어떤 또 양자 간의 경제적 협력 이것도 매우 지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번 이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우리 정부는 세 가지 또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의 본격 추진, 두 번째가 글로벌 책임 외교를 구현하는 것, 세 번째가 부산 엑스포 총력전, 유치에 대한 총력전을 전개하는 것,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시한 게 한 아세안 연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그 구상을 실현한다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뭔지 좀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아세안 연대 구상, 영어로는 이제 코리아 아세안 솔리더리티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카시, 줄여서 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022년도 아세안 정상회의 때 발표를 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태 전략하에 새로운 이제 대아세안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4월달에 저희 외교부가 이 한 아세안 연대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8대 중점 핵심 과제, 중점 추진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축으로는 자유, 평화, 번영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그 안에 8개 추진 과제가 구성이 돼 있는데 첫 평화 분야를 보시면은 한 아세안 포괄 안보 협력 확대 그리고 한 아세안 전략적 공조 활성화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 전에 그 아세안과의 한국과 관계가 좀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비교적 좀 미진했다라는 평가를 좀 보완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번영 분야에 있어서는 아세안 회원국들과 미래 분야에 대한 협력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또 그 도전 과제들 여러 지역적 글로벌 지역 도전 과제들을 또 아세안과의 협력을 통해서 대응하겠다 이러한 그런 그 의지도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안보 협력 분야에 있어서의 그 관계 강화가 특히 주목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세안 국가들이 도서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해양 분야에 있어서의 안보 협력 강화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세안 국가들의 핵심 현안인 해양 안보 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아세안 연대 구상이 발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그 한국의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가 디지털 기술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이 포괄적인 안보 대응을
어떻게 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아이디어를 제시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요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안보에 관련해서도 이제 아세안 개도국들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정보 공유를 한국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정상회교를 할 때마다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공을 들여온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엑스포죠.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아주 공을 들여왔습니다. 이번 순방에서도 부산 엑스포 유치에 총력전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윤 대통령 발언 내용 보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정상 여러분,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를 통해 우리의 발전 경험을 아세안을 포함한 많은 해양국가, 많은 이웃 나라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류가 직면한 도전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산은 2014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아세안 정상님들께도 친숙한 도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이 다시 한번 인태 지역과 전 세계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지금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윤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불과 이제 3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과연 어떤 역량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투표가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순방 계기에 정상 외교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이제 예정되어 있는 양자 회담이 10여 개가 넘기 때문에 양자 회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정상들에게 한국에 대한 지지를 표명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방금 모두 발언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가 2014년, 2019년 두 차례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부산은 굉장히 그런 국제 도시로서 이런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잘 강조를 하고 부산과 이제 아세안 정상들 간의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세안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한국의 발전 경험, 이 성공적인 발전 경험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발전 경험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저희가 어떤 그 유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강조하고 양자회담을 통해서 이러한 점들을 계속 또 강조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성공적인 개최의 성과를 우리가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 이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하는 각 기업들 총수들 그분들의 역할도 이번 이제 엑스포 유치에 굉장히 고무적인 네네.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다. 네, 어떤 뭐 경제 협력이라든지 이런 뭐 계약 체결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G20 정상회담에 이번에 정상회의에 가장 아쉬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불참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아쉬운 감정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11월 달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우리가 흔히 에이펙이라고 그러죠.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뭐 정상회의 이런 부분이 언제 어떤 식으로 열릴 수 있을지. 예, 지금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또 미국이나 한편으로는 뭐 겉으로 보면 갈등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협력도 하고 있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인도 G20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근본적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뭐 등을 돌렸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럴 때일수록 특히 한국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G20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19개 국가에다가 거기다가 EU 이렇게 20개 나라인데요. 여기가 지금 사실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G7 국가라는 초선진국으로 미국, 일본, 캐나다 등입니다. 또 하나는 브릭스, 최근에 중국, 이 러시아 등이 좀 덩치는 크고 경제개발 단계가 낮은 이런 나라들인데 거기에 한국은 중간에, 그러니까 브릭스도 아니고 또 G7도 아니면서 G20는 회원. 그러니까 네. G20에서 중간자적 입장에서 양쪽의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오히려 한국의 더 역할은 크다. 네. 그다음에 이제 곧 이어서 11월 달에 미국에서 APEC이 열리는데 거기서는 일단 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또 그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도 이번에도 사실 성사될 뻔했었는데 아마 11월 달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11월 달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에 대한 참여 의미 그리고 기대되는 성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외에도 우리가 여러 이제 분석을 해봤지만 또 기대되는 어떤 성과라든지 또 경제적 효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순방은 다자 정상회의 참여가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당장의 구체적인 경제적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태 전략의 이행에 대한 어떤 중요한 그 파트너 국가들을 우리가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의 중요성을 감안해 봤을 때 앞으로 유망한 수출 시장으로서 우리가 좀 더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자리고 특히 인도네시아와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양자 관계를 더욱더 경제 관계를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저희가 많은 논의를 했지만 또 기대할 수 있는 성과 또 경제적 효과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흔히 요즘 경제적으로 신냉전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기존에 가져왔던 경제협력, 통상외교의 패턴이 다 무너지고 이를테면 WTO 체제도 사실상 무기력화돼 버린 이런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리더십을 지금 발휘를 하고 있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기후협상, 그다음에 디지털에서의 새로운 표준 이런 것을 만드는데 좀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가 세계 공급망에 어떤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데 주축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 기대에 전 개인적으로 가장 큰 관심이 있습니다. 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외교적 위상 그리고 경제적 효과, 세일즈 외교가 빛을 발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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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보시기에 수출에 대한 암울한 소식 많이 듣고 계시죠? 이런 암울한 때에 날개를 달고 수출이 활성화되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K방산입니다.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에서 이스라엘을 제친 것은 과거에는 상상하기도 힘들었다라고 했는데요.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세계 4강을 목표로 또 20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전진하고 있는 K방산의 성과,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